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20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론을 역설했는데요. 내년이면 1987년 체제가 30년이 되기 때문에 헌법에 손질할 부분이 있다. 바로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실에 공감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헌을 추진한 세력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집권 세력은 대선 전에는 개헌을 외치다가 막상 정권을 잡고 나면 개헌에 무관심하거나 반대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고요. 또 대선 후보군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의 친문 세력이 과연 개헌에 대해서 찬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의문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세균 의장의 개헌론 역시 주장에 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국회가 개헌하는 자리에서 역설한 만큼 정치권은 최소한도 이런 제안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개헌의 범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을 필요도 있습니다. 개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가슴 뛰는 모험과 도발을 즐긴다. 이 녀석은 자꾸 나를 유혹한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드라이빙의 전율. 이것이 정우성이 GS를 선택한 이유. Rule the power. GSF.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히든텍에서 잭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잭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기막되었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20대 국회 개원식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정세균 의장 개헌을 20대 국회의 주요 화두로 제시를 했는데 솔직히 국회의장이 개헌할 때마다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DJP 연합 때는 이제 내각제 이견을 사실상 그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그렇죠. 했습니다만, 네. 그러나 역시 성사되지 않았었죠. 네, 정세균 국회의장 어제 그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이 개헌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 그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라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이제 역설을 했죠. 정세균 의장은 그 지금 대한민국은 그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라면서 이 국회가 변화된 시대와 그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추초들을 놓겠다며 개헌 논의를 짓고 주도할 뜻을 밝혔습니다. 정세균 의장, 국회는 정부 입법을 그 통과시키는 그 수동적 관행을 넘어 이 실질적으로 국정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하는 능동적 의회주의를 구현해야 된다면서 그 의회의 그 독립성을 이제 강조하기도 했죠. 예. 그리고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선출도 있었죠? 네, 상임위원장도 사실은 그 각 당에서 내정을 해서 이제 예. 이루어지지 않았,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원래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선출이 아니죠, 사실. 그렇죠. 이제 네. 그런데 이제 그 새누리당 몫인 기획재정위원장에는 4선의 그 조경태 의원이, 그 안행위원장에는 그 3선의 그 유재정 의원이 각각 선출이 됐는데요. 예. 이 두 분을 이제 특히 소개를 하는 거는 이 두 상임위원장 자리, 이 새누리당이 그 당내 경선을 통해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총선 직전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그 새누리당으로 그 당직을 옮긴 조경태 의원, 이 114표 가운데 무려 70표를 얻었습니다. 아유, 예. 비박계의 그 이종구 의원과 유승민계의 그 이혜훈 의원을 이제 그 제쳤는데요. 예. 네, 그 친박계의 그 견제가 작용했다 이런 풀이가 나오고 있죠. 네, 안행위원장에 그 선출된 그 유재중 의원도 그 친박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 총 114표 가운데 그 53표를 얻어서 박순자, 이명수 의원 누르고 당선이 됐죠. 그렇군요.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도 이제 끝났죠. 네, 그래서 이제 누가 어디에 배정됐는가가 이제 관심사인데
일단 안철수 국민의당 그 상임 공동대표는 그 자신의 희망대로 그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그 배정이 됐죠. 이 안철수 대표는 그 교육혁명을 20대 국회의 그 중점 과제로 그 제시한 바 있어서 이른바 그 대권 가도를 이제 겨냥한 그 상임위 지원이었다. 이런 풀이도 나오고 있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그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등의 그 이슈를 다룰 그 정무위원회에 그 각각 소속이 됐습니다. 이 천정배 국민의당 그 공동대표와 그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 국방위에 이제 그 포진을 했고요. 박지원 국민의당 그 원내대표 그리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 상원 상임위로 이제 분류되는 법사위의 그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제 관례에 따라서 그 운영위원장을 맡았죠. 네. 네. 무소속의 그 유승민 의원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김부겸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의 그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나란히 이제 그 기재위에 그 소속이 됐고요. 이 새누리당의 그 김무성 최경환 의원 이 역시 나란히 그 외교통일위원회 그 이름을 올렸는데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그 욕설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이 총선 직전 새누리당을 그 탈당했던 윤상현 의원도 이 바로 외통위에서 그 김무성 전 대표와 이제 얼굴을 좀 마주하게 됐다고 하죠. 참 서로 얼굴 보기 별로 안 좋을 텐데 말이야. 네, 근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그 국회의장이 네. 이제 상임위를 배정을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죠. 무소속이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위원회는 읽기도 힘들어요. 이름이 하도 길어서. 줄여서 미방위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도 굉장히 여야가 신경 쓰는 상임위 맞습니다. 아니겠어요? 이 전략 상임위 가운데 하나인데 언론 문제 특히 이제 그 방송 문제를 다루는 그 상임위 때문이기 때문인데 상임위 때문이긴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MBC 출신의 그 김성수, 신경민, 최명길 의원이 그리고 그 새누리당에서는 이 서울신문 출신인 그 박대출 의원과 조선일보 출신인 그 강효상 의원 그리고 그 KBS 출신인 그 민경 의원이 각각 배정이 됐습니다. 예. 이 창과 방패의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민주언론 그 시민연합에서 그 오랫동안 활동하고 그 미방위 배치를 그 희망했던 정의당의 그 최혜선 의원 이 외통위에 배정이 돼 그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비기여섭 단체 의원의 그 상임위 배정은 말씀하신 대로 그 국회의장이 하게 되는데 이 불통의 결과로 그 상임위가 배정됐다. 이러면서 뭐 유감을 표명을 했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국민의당 리베이트 이용 문제 이거 뭐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네, 이상돈 의원을 그 단장으로 하고 그 법조인 출신인 그 박주선, 김경진, 그 김삼아 의원을 그 위원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다 그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이 됐죠. 네, 국민의당의 그 송금주 대변인 일단 그 선관위의 그 고발 사건에서 그 리베이트 관련 부분을 보고 조사를 해보고 이후 그 조사 범위 확대 부분을 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선을 그 리베이트 사건에 이제 국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상돈 그 진상조사단장은 어제 기자들에게 이 문제의 그 용역 계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홍보 대행 업체와 그 브랜드 호텔 간의 문제라면서 검찰이 왜 저리 무리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 검찰 수사 배경에 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상조사 단장을 맡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렇죠. 왜냐하면 네. 돈의 용처가 어디에 썼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렇게 되면은 그 진상조사단 그렇지 않아도 그 내부 인사로만 구성이 돼 있는데요. 뭐 벌써 결론을 내놓고 하는 것 아니냐. 글쎄요. 이제 이런 의구심을 살 수 이거는 있겠죠. 사실 좀 그렇죠. 사실 이 문제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정말 모든 그 편견 이런 걸 다 없앤 상태에서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빠른 수습인데.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한진, SK 등 대기업 그룹사가 북한으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당해서 4만 건이 넘는 문서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북한이 마음먹고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면 역대 최대 규모라고 불리고 있는 2013년 사이버 테러에 2.5배가 넘는 피해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우리나라로 망명한 최고위급 인사 중에 한 분입니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고용환 부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북한이 그러니까 이 사이버 공격을 20개월 넘게 준비해 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경찰 등 관련 당국이 이제 북한의 악성 코드를 심어놓고 공격을 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해와서 그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예. SK네트워크스, 대한항공 등 이제 전산망들이 해킹이 되면서 4만 쪽이 넘는 문서를 탈취를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를 항상 공격하고 있는지 그 확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실행이 됐다 그러면 정말 3.20 테러의 2.5배에 달하는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올해 2월경에 이제 그 악성 코드를 입수를 해가지고 악성 코드 정보를 그걸 이제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기관들이 이제 들어가서 수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수사 과정에서 평양시 중심부에 있는 유경동 IP 계정이 나오고 다른 계정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까 한지 SK 네트워크스 등 그 공공기관 정부 이런 데서 4만 쪽의 내부 문서를 북한이 뽑아서 가지고 도망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근데요 이게 중고도 무인 정찰기 그리고 그 미군의 F-15 전투기 관련 자료도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군 당국은 큰 비밀이 나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집에 지금 대낮에 들어와서 훔쳐간 거거든요. 근데 군 당국이 발표대로 하면 도적놈이 들어왔는데 금과 다이아몬드 같은 것은 둬두고 옷까지만 훔쳐갔다 이런 식인데 이런 식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를 공격하게 만든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건 정말 우리 군, 그다음에 국정원 모든 기관들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지만 또 국민적인 관점에서 사이버 공격은 이건 전투 행위를 넘어서 전쟁 행위다 이렇게 간주하고 대하는 그런 입장 태도 이런 것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료를 훔쳐가는 북한의 의도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능력을 한번 시험해보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빼내가지고 그거를 축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건가요? 김정은이 여러 번 이 사이버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이버 전사들은 최고사령관의 별동대이다. 최고사령관은 자기가 최고사령관이니까. 그리고 사이버 공간은 국가보안법이 없는 불역화된 특수한 공간이니까 마음껏 들어가서 활동을 하라. 이 사이버 공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문건 훔쳐가는 거 있고 그 어떤 우리 기관 통신망이나 교통, 금융망들에 이렇게 미리 악성 코드를 심어놨다가 특수한 경우에 이제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든가 아니면 우리한테 그 어떤 게임을 팔면서 거기다 악성 코드를 심어놔서 컴퓨터들을 무력화시키든가 우리 산업이 입는 피해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들, 북한으로서 보면 한국은 적이니까 적들에게 사이버 전사들은 계속해서 타격을 가해서 우리 국가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필요한 경우에 우리 국가 전산망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전쟁을 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그러면 지금도 북한은 어딘가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은 지금 평양, 북한 중심부에서 중국 동북 삼성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지역 아프리카까지 나와서 사이버 전사들이 컴퓨터를 두들기면서 지금 그 사이버 천재들이 나와서 공격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도 있어요? 특별한 심리, 그렇죠. 아프리카 그 마그레브 쪽 북아프리카 지역 쪽까지 지금 진출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3,000명이라고 그러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사이버 전사가 6,000명 이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그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그런 짓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필요한 공격을 해서 우리가 우리가 3.20 사태 때 뭐 농협이랑 어떤 은행들이랑 어떤 해킹이 당해서 마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네가 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좀 나라들에 나가서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 악성 코드를 보내고 컴퓨터를 우리 거를 자기네 거로 만들고 이런 일들을 매일같이 해서 진행을 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부원장님 보실 때는 지금 북한 내 그 사이버 전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북한은 외국어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이제 컴퓨터까지 영재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영재들을 뽑아가지고 금성학교라고 하는 영재 그 학교에서 컴퓨터 전사들을 미리 키워가지고 그 학생들을 김일성 종합대학 컴퓨터대학, 김치객 종합공업대학 컴퓨터대학, 미림대학 같은 데서 키워가지고 그 친구들을 외국에 나가서 중국 같은 데 나가서 실습까지 시키면서 하는데 이 정도의 수준이 지금 뭐 미국, 중국 그 사람들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건대는 미중에 이어서 3위 수준이거나 거의 미중 수준이거나 그 정도로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부분에 가장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북한은 인트라망, 내부망밖에 없고 내부망은 거의 없는 그런 사회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이 있고 정보망을 소유하고 있고 정보망은 완전히 노출이 돼 있어서 북한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서 있고 우리는 가장 불리한 위치에 서 있는 거고요. 사이버 테러는 가해도 그것을 찾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즉시 대응 태도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이버의 전을 새로운 전쟁 개념으로 규정을 하는 뭐 교정 규칙도 만들고 개념도 정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장 큰 것은 뭐 북한 못 사는데 뭐 컴퓨터 수준이 돼봤자 얼마나 되겠어. 그리고 사이버 공격해봤자 무슨 뭐 그까지 큰 거 뭘 가지고 왔겠어. 이런 식의 안보 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군이나 뭐 경이나 뭐 국정원이나 이런 데는 자기 일을 철저히 더 하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사이버상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매일매일 같이 우리 그 컴퓨터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좀 아셔가지고 정말 메일을 하나 열어볼 때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뭔가 수상쩍다고 하면 열어보지 말고 해당 기관에 신고하고 이런 좀 전 국민적인 감시체제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떤 교전수칙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공격을 당하면 즉시 어떤 물리적 공격을 한이더라도 이렇게 북한이 다시는 이런 일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열면은 이제 좀비 PC가 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진짜 그렇죠. 조심해야죠. 네. 근데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 중국 내 그 북한 식당 종업원들 왜 탈북하는 일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국 선역의 북한 식당들은 우리나라 한국인들은 아예 출입 금지를 시켰다 그러죠? 예? 그런데 그것을 출입 금지하면 안 나오나요? 예. 그렇게 북한 김정은이가 지시를 했다고 지금 여러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고 실제로 갔다가 안녕하세요 하고 말하고 들어가니까 이제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왔다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뭐 한국에서도 지금 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납치 문제도 있고 다 뒤숭숭한데 냉면 한 그릇 목숨 걸고 먹을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보고들이 들어가니까 김정은이 또 받지 말라 이런 것 같은데 뭐 사실 가장 중요한 고객이 한국 고객이었지 않겠습니까? 그 고객들 한국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은 건데 뭐 저는 뭐 그거는 북한 사람들 생각했고 우리가 좀 북한이 계속해서 납치하겠다 뭐 납치를 당했다 뭐 보복하겠다 그러는데 정말 목숨 걸고 우리가 들어가서 냉면 한 그릇 먹고 뭐 청도 맥주인지 뭐 북한 맥주 한 그릇 뭐 한 병 먹는 것이 뭐
과연 좋은 일인가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납치당할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참,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고용환 부원장이었고요.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시험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니코텍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서울에 사는 박준호 씨 사연입니다. 제게 일자리는 먹고 사는 문제고 인생 설계의 출발점인데 몇 년째 취업이 안 돼 걱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박준호 씨,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청년, 직장맘, 비정규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듣고 바꿔가는 일자리 대장정이 진행 중이라네요. 지금 서울 일자리 대장정을 검색해보세요. 일자리, 함께하면 일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베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모델 조정석입니다. 아이에겐 엄마가, 엄마에겐 아빠가, 아빠에겐 아이가 보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보험 삼아 살아가는 가족. 삼성생명이 그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다행이다. 삼성생명.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자, 여러분 다 모이셨죠? 이제 일정 변경해서 네 번째 쇼핑센터 방문합니다. 가이드 멋대로 일정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인터파크 투어로 가시든가. 해외여행 가이드 인터파크 투어에서는 미리 확인하고 간다. 오 마이 가이드. 가이드 실명제로 더 즐거운 여행. 인터파크 투어.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예, 7시 38분 45초 지나고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 출근길이죠.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사고가 있는데요. 우선 도심 빠져나가는데도 많이 밀립니다. 한남에서 서초까지, 또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밀리고요. 입장 부근 일자로에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인데요. 이 때문에 1km 구간에서 여파가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강변북로 구리 쪽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30분 이상 소요되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방화대교에서 여의도 구간 정체인데 이 구간은 35분 이상 소요됩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만에 하나 잘못이 있다면 당헌 당규대로 한다. 현재 당헌 당규는 기소만 돼도 당원권이 정지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김수민 비례대표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한 얘기입니다. 총선 이후에 잘 나가던 국민의당, 요즘 이 리베이트 의혹으로부터 좀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자, 국민의당 문병호 전략홍보본부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요새 국민의당이 상당히 역할도 뚜렷해지고 그랬는데, 네네. 어떻게 이런 암초를 만났어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이고, 글쎄요,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요즘에 당원들 만나거나 시민들 만나게 되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예. 문제가 없느냐. 예. 참 정말 죄송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진상 파악은 하고 있는데, 선관위에서 고발한 게 조금 과장된 게 아닌가 그런 판단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진실도 중요하지만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국민들께서 굉장히 지금 이 문제를 상당히 지금 엄정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해법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문 본부장께서 과장됐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어떤 면이 선관위가 어떤 면이 과장됐다고 보십니까? 제일 핵심적인 것은 이제 그 돈이 우리 당으로 들어와서 그 당 관계자들이 그 돈을 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렇죠. 사법 처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파악해 보니까 당으로 돈이 들어오진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업계 관계자들끼리 서로 이제 이렇게 돈을 주고받고 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이 당으로 들어오거나 당직자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업체 선정 과정이나 또 김수민 의원과 관련된 업체를 계속 계약을 했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미숙하고 전체적으로 아마추어 같은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요. 첫 번째로 돈이 아직 지금까지 확인해 본 바로는 당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선거 비용으로 쓰이거나 이런 부분도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새 어제 오늘 계속 보도가 되는 부분인데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국민의당 로고를 맨 처음에 만들고 색깔도 만들고 이런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바뀌었대요, 중간에. 네네.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그 색깔도 그렇고 그렇게 큰 차이도 없는데 어쨌든 업체를 바뀌고 위약금 쪽으로 1,000만 원가량 돈이 나갔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위약금으로 보인다. 그 보도는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도 그 당시에 지역구 출마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조금 더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색깔이나 로고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대한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중간에 좋은 로고나 좋은 색깔이 나오면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조금 그냥 정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건데 또 자꾸 그것을
또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고 이상하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또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것까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의혹이 휩싸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상한 일로 그렇게 각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자꾸 이상하게 이제 보이고 그런 보도도 계속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게 계속 국민의당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런 식의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그리고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과정, 그러니까 발단도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예?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일정 부분은 사실인 것 같긴 하고요. 예.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불거지고 또 선거가 이제 제보가 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오래전부터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예. 사실은 사후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수습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수습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서로 좀 내부 갈등이 있는 것들을 조정하고, 그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제 선관위 고발된 내용이나 언론에서 지금 여러 가지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해명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해야 할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조사하고 해명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 중에 하나가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관한 문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천 과정까지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공천 과정은 이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원래 이제 김수민 의원을 원래부터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다른 청년 벤처 사업가를 접촉을 했고 또 다른 분들 여러분들을 타진을 했는데 그게 좀 제대로 안 됐어요. 네.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 시간이 쫓겨가지고 이제 등록 시한은 다가오고 또 당에서 구하는 그런 청년 벤처 사업가들은 이제 좀 잘 여의치 않게 되고 해서 이제 시간이 쫓겨서 마지막에 이제 선택이 된 게 김주민 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과정에서 통상적인 절차를 못 거친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제 시간에 쫓기고 또 두 대표님이나 또 공천심사위원장하고 합의해서 공천을 한 거기 때문에 절차상 큰 문제는 없다. 또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또 어느 정도 그런 절차들이 생략되고 당대표들의 정책 결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공천 과정에 있어서, 안철수 전 정부의 두 공동대표와 그리고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어떤 동의하에 김수민 의원이 비례대표 7번으로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최종 결정권은 대표님들에게 있는 거고요. 예. 또 공천심사위원장에게 공천심사위원들이 권한 위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쫓기고 이제 마감 시간이 다가와서 회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공천심사위원장에게 정권을 위임할 테니까 공천심사위원장하고 대표들이 상의해서 결정을 하십시오. 이렇게 권한 위임을 받았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김주민 의원이 막판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진 건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부에서 어쨌든 누군가가 이 문제를 선관위에 제기했다 이런 얘기도 이 보도도 있고요. 그리고 네네. 지금 이 일을 수습하는 과정도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의 발단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당의 장악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창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당이 아직 뿌리를 내리거나 체제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인사 관리라든가 또 어떤 갈등 관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표면화되고 또 이제 한쪽에서는 의혹의 시각으로 자꾸 문제제기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저희가 부족했다고 봐야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그런 것들의 역사와 전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우리가 창당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들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고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일부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한테 너무 의존하기 때문이 아니냐. 1인 정당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반대라고 봅니다. 오히려 2인 정당이고 오히려 안철수 대표 강력한 지도를 강력하게 그걸 독점하고 있다면은 오히려 더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예. 오히려 이제 그 1인 지배 정당이 아니고 오히려 느슨한 상태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내부 갈등이 표출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수습하는 과정에서 내부 제보자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희로서는 하여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모든 것을 다 좀 밝히고 엄정하게 또 처리할 거 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도 좀 곤혹스럽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업체까지 다 언론에 보도되면 또 그런 것들이 당에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로 또 타격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국민들께 좀 이렇게 철저한 조사하고 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내부 문제는 제가 잘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 문병호 본부장님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네네. 또 다른 부분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26표 차로 낙선하셨죠, 그죠? 네. 근데 대법원에서 재검표 결정이 났네요. 예, 29일날 재검표하기로 했습니다. 6월 29일날이요. 그죠? 네네. 물론 가정입니다만, 재검표에서 결과가 뒤집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가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하늘의 뜻에 맡겨야죠. 제 뜻대로 되겠습니까, 여기? 재검표. 근데 이 재검표가 26표 차, 너무 근소하기 때문에 재검표를 신청하신 건가요? 요구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 당일날, 선거 대표 당일날 재검표 했어야 했는데, 시간 제약상 재검표를 못하고, 재판으로 하라, 이렇게 돼가지고, 재판하게 돼가지고, 인제사 재검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도 이 재검표 결과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문병호 전략홍보본부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